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얇은 책이지만 읽기는 힘든 책, 조셉 콘레드의 암흑의 핵심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신이 되려고 했던 유럽인들에 관한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유럽인들에 관한 책, 이 정도만 끊고 넘어가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인 지옥의 묵시록의 원작인데, 참고로 그 조셉 콘레드의 암흑의 핵심은 1899년도에 나왔습니다. 19세기 말에 나온 거죠. 그리고 지옥의 묵시록 영화는 1979년도에 나왔습니다. 책이 발표되고 한 8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도 지옥의 묵시록을 한 번쯤은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맥락을 좀 짚어보면, 지옥의 묵시록은 저 유명한 이제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이 연출했고 말론 블란도하고 마틴 신이 주연한 1979년 작품인데, 이제 배경이 베트남전이죠.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윌러드 대위라는 사람이 캄보디아 밀림 속 깊숙한 곳에서 원주민들의 신처럼 살고 있던 커츠 대령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표적인 반전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상징하는 그 커츠 대령은 결국 원주민들의 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세계의 신이 되고자 했던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의 미국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들은 언제나 옳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철저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겠죠. 저도 이 영화를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아있는 게 이거죠. 어느 헬리콥터 부대가 여러 대가 이제 날아가다가 그 바그너의 음악을 크게 틀고 어느 베트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인상적이죠. 바그너의 발키리였나? 어쨌든 그걸 틀고 어느 베트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마을의 바닷가 마을이었는데 그 바다에 파도가 서핑하기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 단지 그 이유로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국인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영화였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전쟁의 목적이 베트남민의 자유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 영화는 과연 그런가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의 원작이 바로 조셉 콘레드의 암흑의 핵심이라는 책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감이 잡히시죠. 결국 캄보디아 밀림 속에 들어가서 신이 되려고 했던 커츠 대령이라는 사람을 통해 전 세계의 신이 되려고 했던 미국을 비판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작가 소개부터 하고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제발트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셉 콘레드는 1857년에 태어나서 1924년에 세상을 떠난 폴란드 출신의 영국 작가입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영국으로 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영어로 작품을 썼습니다.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에는 그 조셉 콘레드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셉 콘레드가 1857년에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당시의 폴란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 의해서 이 3국에 의해서 분할 통치를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셉 콘레드의 부모님은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두 분 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잘 안 됐죠. 그래서 중간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모든 일이 좀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집안들이 원래 그렇죠. 그래서 이 조셉 콘레드가 16살 무렵에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먼저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마르세유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그 상선의 선원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영국으로 귀화를 하게 되는데, 이 조셉 콘레드가 영어를 배 위에서 영자 신문이나 뭐 책 같은 걸로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셉 콘레드가 선원으로 일할 당시에 콩고를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데, 원래 어려서부터 조셉 콘레드는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고에서 일할 기회를 찾았는데, 당시에 이제 콩고 강을 오르내리는 배 선장으로 일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셉 콘레드가 콩고에서 일하기 위해서 콩고 상업 주식회사라는 곳에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브뤼셀의 사무실을 찾았고, 당시 콩고는 벨기에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콩고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이제 벨기에로 갔었어야 했던 거죠. 브뤼셀의 사무실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만난 경영자는 즉석에서 콩고항 상류를 오가는 증기선의 지휘권을 맡겼다고 합니다. 바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선장이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 있어서 바로 조세 콘네드가 콩고의 그 상류를 오가는 작은 증기선의 선장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콩고강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콩고에서 가지고 나와서 이제 유럽으로 가지고 가는 주요 화물은 주로 상아였고 상아는 뭐 코끼리나 코뿔소나 뭐 이런 거겠죠. 상아를 가지고 나왔고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아프리카로 들여갔던 것은 주로 이제 아주 조악한 품질의 의류나 아니면 아이들이 그 가지고 노는 구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그것과 상아를 맞바꿨다는 거죠. 그만큼 아프리카를 이제 우습게 봤다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조셉 콘네드는 콩고에서 일을 하면서 콩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목격하게 되고 그 경험이 이 작품 암흑의 핵심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할 주제랑 굉장히 밀접하기도 하니까 먼저 그 당시 벨기에의 콩고 착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그 벨기에 콩고 착취에 선봉에 섰던 회사가 바로 콩고 상업 주식회사라는 회사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데 19세기 말에 유럽 권력자들은 모든 민족적 사적 이익을 제쳐두고 지극히 선량한 의도를 추구한다는 선포와 함께 아프리카 연구와 문명을 위한 국제협회를 창립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국 레오폴드 왕은 인류의 벗들이 오늘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목적을 위해 다시 말해 지금까지 문명의 은총을 전혀 받지 못한 지구상 마지막 부분의 희망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무역회사들이 설립되었고 특히 콩고 상업 주식회사가 콩고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로 콩고인들 및 노역을 위해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서 강제로 끌고 온 사람들이 이질과 말라리아, 소년두, 각기병, 황달, 기아, 기력소진과 세약으로 1890년에서 1900년까지 매년 50만 명씩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문명의 빛을 전달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무역회사를 만들어서 그 무역회사에서 아프리카를 착취했다라는 거고 그 착취의 과정에서 매년 50만 명의 콩고에서만 매년 50만 명의 콩고인들과 다른 아프리카인들이 죽었다는 거죠. 제가 사실 이 작품을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사실 그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를 읽고 나서인데 토성의 고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자꾸 이 장면이 눈에 밟혀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읽었던 암흑의 핵심을 다시 꺼내서 다시 읽어볼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그 제발트가 토성의 고리에서 좀 다뤘던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19세기 말에 아일랜드 출신 영국 외교관이었던 로저 케이스먼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발트가 토성의 고리에서 이 로저 케이스먼트는 19세기 말 그 조세 콘네드랑 같은 시기에 영국 외교관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합니다. 조셉 콘네드와 로저 케이스먼트가 둘이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당시 벨기에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콩고에서 만났으며 당시 조셉 콘네드는 로저 케이스먼트를 욕심과 탐욕에 물들지 않은 유일한 유럽인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콩고에서 둘이 만나서 양심적인 두 지식인이 만나서 그 아프리카의 비참한 실상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국으로 돌아온 로저 케이스먼트는 당시 아프리카에서의 흑인 착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식민지의 모든 공사장에서 흑인들은 임금도 없이 최소의 영양만 공급받으면서 일을 하고 흔히 서로 사슬에 묶인 채 정해진 일과에 따라 일출부터 일몰까지 그리고 결국은 말 그대로 실신할 때까지 노역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영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정부는 로저 케이스먼트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칭찬했지만 하지만 벨기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 정부는 이 로저 케이스먼트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를 남아메리카로 보냈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같은 장면들을 목격하고 계속해서 영국 정부의 보고서들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는 아일랜드 출신이니까 아일랜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17세기 말에 여러분 크롬웰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17세기 말 당시 아일랜드 인구 거의 절반이 영국의 크롬웰에 의해 살해당했으며 그 이후에도 착취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로저 케이스먼트는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영국 정부에게 이제 밑보인 거죠. 그 후 그래서 영국 정부에 체포된 그는 만약에 로저 케이스먼트가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영국에 붙잡혀가지고 영국인에게 죽임을 당하면 로저 케이스먼트는 그냥 순교자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로저 케이스먼트에게 동성애자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교수형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활동들이 결국은 변태 성욕자의 정신 나간 짓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자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교수형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작품에 관한 이야기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 것을 배경으로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찰리 말로입니다. 말로. 찰리 말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콩고에서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첫 대사가 이래요. 소설이 시작되는 장소는 영국인데 이 땅도 한때는 이 지구의 어두운 구석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인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당시 영국 원주민들에게 빛을 전해주었다. 이 빛이라는 건 문명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영국인들에게 빛을, 그러니까 문명을 전해주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로마인들의 통치라는 것은 결국 착취 행위에 불과했고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저 정복자들일 뿐이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악한 힘뿐이었다. 결국 로마인들이 영국에서 벌인 행위는 폭력적인 강도 행위이자 대규모로 자행되는 흉측한 살인 행위에 불과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정복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와는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보다 코가 약간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자행하는 약탈 행위일 뿐이다. 라는 게 이 주인공 찰리 말로의 첫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인들의 어떤 식민 지배라는 것은 단지 약탈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고매한 명분으로 포장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이 책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얘기를 시작하는데 작가처럼 이 주인공도 젊은 날 선원이 되어서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벨기에 콩고 상업 주식회사에 지원했고 콩고강을 오르내리는 증기선 선장이 되었다. 참고로 콩고강은 아프리카 중서부를 관통하는 강인데 길이가 무려 4,7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나일강 다음으로 긴 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콩고 상업 주식회사에 합격을 한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죠. 당시 그래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는데 배로 한 달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항해가 시작된 후 30일 만에 콩고강 하류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그가 목격한 장면은 흑인 노동자들이 철도를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6명이 나란히 서가지고 흙을 담은 바구니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근데 그 흑인들의 목에는 각자의 목에는 쇠퇴가 둘러져 있었고 그 쇠퇴들은 모두 쇠줄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찰리 말로가 두 번째로 본 장면은 나무 그늘 밑에 흑인들이 아무렇게나 누워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해서 봤더니 이제 죽어가는 강제 노역에 지쳐서 죽어가는 흑인들을 그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방치했다라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어서 백인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흑인들의 그런 비참한 모습과는 다르게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색 셔츠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백인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너희와는 다르다.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문명에서 온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쪄죽어도 정장을 차려입고 백인들이 일하는 거죠. 어쨌든 그 백인 직원에게 강상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커츠라는 사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 커츠는 누구보다도 깊은 곳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많은 상아를 채취해 보내오고 있다는 얘기였는데 이 커츠 혼자서 보내는 상아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내온 상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콩고 전역에 퍼져 있는 커츠에 대한 전설들을 듣게 됐다는 거죠.
말로가 자신이 일하게 될 장소는 강상류 쪽으로 지금 이제 강 하류에 도착을 했으니까 말로가 일하게 될 곳은 강상류 쪽으로 320km 정도 더 들어가야 했는데 이제 말로는 거기까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서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보름 정도가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위협은 없었지만 이따금 작업 중에 죽은 흑인들의 시신이 풀 속에 버려져 있는 광경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종종. 그것을 작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깊은 정적이 그 시신의 주위와 허공을 둘러싸고 있었다. 막상 이제 자기가 일할 장소에 도착을 하니까 그곳에는 상아라고 하는 낱말이 허공에서 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백치 같은 탐욕의 색채가 마치 시체 썩는 냄새가 풍기듯이 모든 것 속에 번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거대한 밀림은 위대하고 정복될 수 없는 존재처럼 그들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는 조그만 구역 외에는 전부 다 거대한 밀림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거대한 밀림은 마치 위대하고 자신들은 정복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인공이 보기에 그 거대한 밀림들은 이 어처구니 없는 침입이 종식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도착해보니까 자신이 탈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을 또 고치는데 또 아주 여러 날이 걸려요. 어쨌든 그것을 고치고 나서 마침내 배를 타고 상류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커츠를 만나러 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암흑의 핵심 속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항해를 하는 과정 동안 여러 날이 걸렸겠죠. 밤이면 이따금씩 밀림 저편에서 북소리가 들려왔고 낮에는 터져나오는 함성, 검은 팔다리의 소용돌이, 집단적인 손뼉 소리, 발 구르는 소리, 흔들리는 몸통, 굴리는 눈알 따위와 마주치기도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 흑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공 말로가 느낀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었다면 더 좋았겠는데 아무리 봐도 자신의 눈에 그들은 자신들과 뿌리를 공유하는 또 다른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 과거에는 자신들과 형제였다는 사실을 그들의 몸짓은 증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로저 케이스먼트처럼. 결국 이 주인공 말로는 여러 날의 항해 끝에 커츠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책은 커츠를 만나는 과정보다 이 커츠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 대한 묘사가 훨씬 더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서사 구조상 짧게 토막을 내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게 되면 그 커츠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커츠의 첫인상은 이랬습니다. 마치 상아처럼 반들반들한 대머리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 주인공은 커츠를 보면서 밀림은 그를 받아들였고 그를 사랑했으며 그를 껴안았고 그의 핏줄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육신을 불태웠으며 어떤 악마의 풍습에 입문시키기 위한 상상하기 어려운 재래를 통해 그의 영혼을 밀림 자체의 영혼에 삼켜버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문장의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죠? 자, 우리는 주인공도 마찬가지지만 커츠가 밀림 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들어갔는데 막상 주인공이 마주친 커츠는 자신이 밀림의 지배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밀림에 삼켜진 존재. 이 주인공의 눈에 커츠는 밀림의 지배자가 아니라 밀림에 의해 삼켜진 존재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커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커츠의 어머니에게는 영국인의 피가 절반 섞여 있었고 아버지에게는 프랑스인의 피가 절반 섞여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커츠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온 유럽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커츠가 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어요. 이 보고서에 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백인들은 그간 이루어 놓은 발전을 출발점으로 삼아 야만인들에게는 마땅히 초자연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여야 하고 하느님 같은 힘을 과시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위험 있는 선의를 가지고서 그 거대한 이국적인 세계를 통치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커츠는 원주민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살해했고 또 그들의 진정한 신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식인 의식까지 함께했다고 합니다.
결국 커츠는 마치 천둥과 번개처럼 원주민들 위에 군림했고 지금까지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던 원주민들은 커츠를 두려워하면서 복종했던 것이죠. 결국 그런 과정들을 통해 커츠는 원주민들의 신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뭐 이것은 이제 당연히 나중에 그것이 착각이라고 밝혀지겠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 주인공 말로가 커츠를 만나고 보니까 커츠는 병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그 원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커츠를 자신의 배에 싣고 하류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커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위대한 것들의 문턱까지 갔었다. 정말 신이 되는 문턱까지 갔었다라는 거죠. 커츠의 말은. 하지만 이 주인공이 듣기에 이 커츠의 말은 그냥 밀림 속에서 미쳐버린 자의 착각에 불과했던 것 같다라고 적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는 배 위에서 커츠는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이 커츠의 마지막 말이 꽤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음사의 번역은 무서워 이렇게로 끝나는데 뭐 다른 책에서는 저는 공포라는 이제 번역을 읽은 적이 있고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뭐 더 피어 이런 식으로 공포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면서 커츠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독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유럽의 아프리카 착취를 고발하는 그런 시각으로 소설이 그려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 주인공 말로가 그래서 그 커츠를 통해서 암흑의 핵심을 본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끝나버립니다. 소설이. 그 어떻게 끼워 맞히냐면 이렇게 가요. 콩고에 가기 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던 주인공이 콩고를 체험한 후 삶과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비로소 진정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는 유럽인들의 위성과 아프리카의 잔혹한 현실에 대해 고발해 놓다가 갑자기 자아성찰로 마무리를 하면서 끝내는 거죠. 이 소설을. 근데 생각해보면 물론 참상을 목격한 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논리가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까지 읽어왔던 내용과는 비약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추측을 해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에 등장했던 로저 케이스먼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건데 이 작품이 발표된 해가 1899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 19세기였죠. 19세기였으니까 이 작가 조셉 콘레드가 뭔가 좀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싶어요. 갈릴레오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유럽인들의 아프리카 착취에 대해서 글을 써버리면 로저 케이스먼트처럼 그렇게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고발하는 책을 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마치 자아성찰의 책인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는 책이 잘 가다가 마지막에 삼천포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작가가 그래서 뭐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위협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면 작가가 쓰지 못한 이야기를 독자가 대신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암흑의 핵심이라는 책을 읽으시려면 마지막 부분은 이 작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커츠라는 존재가 중요하니까 커츠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서의 커츠 대령이나 암흑의 핵심의 커츠가 상징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커츠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오만한 서구 문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암흑의 대륙에 문명의 빛을 전해준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막상 그들이 한 짓은 결국 약탈에 불과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책 제목인 암흑의 핵심에 담긴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책에는 유난히 밀림은 위대하고 정복될 수 없는 존재라는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작품 제목인 암흑의 핵심이란 유럽인들은 결코 아프리카의 핵심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카의 핵심에 가장 근접하게 다가갔던 커츠의 경우도 보면 그가 그 부족들을 지배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가 밀림에 동화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옥의 묵시록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결국 커치 대령이 죽는데, 커치 대령이 죽고 나니까 원주민들이 그때 윌러드 대위를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 얘기는 커치가 죽었으니 이제 커치의 자리를 네가 물려받을 수도 있어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커치 대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원주민들의 신이 되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반대로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커치 대령이던 윌러드 대위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양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끝부분에서 조금 흐지부지해지는 소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간접적으로나마 고발했다는 것은 역시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쓰는 거죠, 이런 책들은. 아까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에서 언급했던 조셉 콘레드와 동시대인인 로저 케이스먼트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더 이해가 되죠. 어찌 보면 아프리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만으로도 당시 유럽에서는 영린을 건드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마무리는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에 보면 그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중앙역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기차역이죠. 그 건물은 위대했던 벨기에의 과거 역사를 증언하는 자료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위대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건축물로 남아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발트는 그 책에서 이 건물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많은 장식물들이 사실은 그들이 콩고에서 자행했던 착취와 사륙의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벨기에 브뤼셀 중앙역뿐 아니라 우리가 유럽에 방문했을 때 꼭 방문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부러워하는 수많은 건축물들이 사실은 그들이 과거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자행했던 심각한 폭력 행위의 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역사를 모르고 유럽에 가면 유럽의 건축물들은 너무 멋있고 역사도 깊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부러워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담긴 진실들을 알아가다 보면 그냥 마냥 부러워하기만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겉모습을 동경하는 것도 어쩌면 그들이 감추고 있는 과거의 만행을 너무 쉽게 용서하고 동조하는 행위의 연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